자, 계속해서 102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2번부터는 이제 ISLM 곡선 이론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자율을 매개체로 해갖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 있죠? 요걸 쭉 그림을 그린 거를요 IS 곡선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을 매개체로 해갖고 화폐 시장이 있죠? 화폐 시장의 균형을 쭉 그림을 그린 거를요 LM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 이제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Y라는 건데 이거 항등식입니다. C 플러스. 자, 그 다음에 S 플러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이 있다면 X, 그리고 수입이 있다면요 IM 해줄게요. 수입. 자, 이때 특히 그 투자는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투자 늘리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이자가 막 올라가죠. 이자율이 그러면 투자를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매개체로 해서 여기다 한번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자율이 요만했을 때 R0 있을 때의 국민소득이, 이건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을 그린 겁니다. Y0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치자, R1으로.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막 투자 늘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러한 형태로 될 겁니다.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Y1. 그래도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요거를요, IS 곡선 이렇게 합니다. IS 곡선. 이때 자, 이 IS 곡선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 투자라는 것은 투자가 있다면 요게 이자율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이자율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크게 투자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평의 형태로 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의 형태로 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투자 승수가 커질수록 수평적이 되는 겁니다. 수평적. 그러니까 투자 승수는요, 우리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1-C 있죠? 한계 소비 성향 플러스 CT.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가 있을 때요? 자, 비례세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한계 수입 성향. 그리고요, 요거는요, 그 한계 투자 성향.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분의 1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투자 승수가 이제 커질수록이요, 투자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어떤 경우는요, 왼쪽으로 이동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IS가 왼쪽으로 이동하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요,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C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요, 투자가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전 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이전 지출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증가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저축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요 세금이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요 수입이 증가하거나 이럴 경우는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 이제 IS 곡선이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폐 시장에서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화폐의 공급은요, 중앙은행이 이제 그 화폐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화 승수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폐의 공급이고, 이렇게 그런 게 화폐의 수요인데, 이 화폐의 수요는요, 보통 이제 케인즈의 논리에 따르면요, 그 거래적 동기 같은 거는요, 거래적이라든가 예비적 동기 이런 것들은요, 국민소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투기적 동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이자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자율을 매개체로 해갖고, 이자율 매개체로 해서 여기 R0 할까요? 요거를 여기다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요거는요, 국민소득인데, 만약에 이자율이 요만했을 때, R0일 때, 국민소득이 요만큼이었었다고 쳐요. 이렇게, Y0와 치자. 그럼 만약에 국민소득이 먼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 거래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MT 다시.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R1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R0에서 R1.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요, R1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건 RY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린 걸요, LM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LM 곡선은요,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만약에, 자, 이 화폐의 수요가, 자, 국민소득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경우는요, 뭐랄까요? 네,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화폐적으로 확 올라간다는 죠. 그러면 이 자리 더 올라간다입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막 팍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LM 곡선은요, 수직의 형태를 취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폐의 수요가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이다.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일 경우는요, 자, LM 곡선, 수요 곡선이, 화폐 수요 곡선 어떻게 그러냐면 거의 이제 수평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화폐의 수요가 수평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MD가 이렇게 그려져요. 만약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겠죠.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때는요,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일 경우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있죠. 수요 곡선이. 그럴 경우는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립니다. LM 곡선이 완만. 그러니까 수평적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수평의 형태. 이렇게 수평적이. 자, 그러니까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라는 얘기죠. 이거는요,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요, 이렇게 좀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은 많이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화폐 수요가 거의 안 증가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안 증가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LM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어떤 거는 좌측으로 가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좌측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걸요. 자, 우측으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는요, 이렇게 좀 돼요. LM 곡선이 좌측이 되겠네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요, 통화량 있죠? 특히 통화량, 통화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통화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 있죠? 가격이. 우리가 통화 공급이 증가하거나, 자, 이 가격이 인하되죠? 그럴 경우는요,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이럴 경우에도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요,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틀을 갖추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자,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 다음 중에 이자율의 인상 요인은, 이자율 같은 거 물어보면요, 거의 IS LM 곡선을 이용한 게 가장 낫습니다. IS, 그 다음에 LM 곡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 곡선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얘는요, 물가가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요,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물가 상승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LM 곡선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균형 이자율하고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LM이 좌측으로 가니까 이거는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네요. 1번 정답입니다. 이번에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거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거는 이자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 이거는요, 민간인들의 통화 보유 비율이 있죠.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 승수를 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요게 이제 현금 통화 승수입니다. 현금 통화 비율, 그리고 플러스 요 R은요, 여기서 R은요, 지급 준비율입니다. 여기다가 Z1-Z, 1-Z분의 1 이렇게 해준 게요, 통화 승수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이제 본원 통화가 이렇게 있다면, 자, 본원 통화가 이렇게 된다. 본원 통화를 할게요. 그러면 민간인들의 화폐 보유율이 줄어들죠. 그러면 분모가 줄어드니까 이 통화 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화폐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3번은요,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겠네요. 그 다음에 저축이 증대했다. 저축이 증대했다는 얘기는 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요,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하락하겠네요. 그다음 차관을 도입했다. 차관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 화폐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LM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3번 보겠습니다.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의 이동을 초래한 요인과 그 방향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먼저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로 LM 곡선을 주로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LM 곡선을 변동시키는 요인들은요, 맨 먼저 통화 공급량 있죠.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기준금리 이런 것들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물가가 상승했다. 그럼 이게 상승했죠. 이게 상승하면요,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LM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럼 여기 증가했죠.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네요. 우측. 그래서 요거는 우측 이동합니다. 틀렸네요. 국채를 매도했다. 자, 이 국채를 매도했을 때 별 말이 없으면요, 중앙은행이 매도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그럼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이 시중에 있는 화폐가 중앙으로 빨려 들어오죠. 그러면 화폐의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화폐 공급이 감소하니까 LM 곡선이요, 좌측. 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좌측 이동하는 겁니다. 좌측. 이거 맞네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도했답니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팔으면, 자, 시중에 있는 화폐가 중앙으로 빨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통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니까 좌측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법정 지불 준비율을 인상시켰다. 지불 준비율을 인상시켰다는 얘기는 이 대출을 좀 줄이라겠죠.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요, 통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이거는요, 좌측 이동하는 겁니다. 지불 준비율이 인상되면요,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 틀렸고 3번만 맞는 겁니다. 다 틀렸고 3번만 맞다. 자, 이번에는 그 10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IS LM 모형에서의 균형이자율은, 이런 것들은 뭐 연습을 빨리 해갖고 얼렁얼렁 빠른 속도로 푸는 게 관건입니다. 자, 어쨌거나 거기 IS LM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IS 곡선, 요거는요, LM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균형 이자율 요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균형 이자율. 그럼 얘랑 일치했을 때의 이자율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IS 같은 경우는요,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는 겁니다. Y는. 그래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자, C는요, 소비는요, 200 플러스 0.8하고 뭐라 돼 있어요? Y 마이너스 T는 맨 오른쪽에 1000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하고 그 정액세는요, 100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는요, I는 1600 마이너스, 자, 이 100R로 되어 있네요. 100R.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부 지출 있죠? 정부 지출은요, 그냥 100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놓으면 이게 바로 IS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M 곡선 알아볼게요. LM 곡선은요, 요거는 이 화폐의 수요가 실질 화폐 수요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화폐의 수요가 실질 화폐 수요로 돼 있으면요, 공급도요, 실질 화폐 수요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화폐 공급량 5천이죠. 5천, 이렇게. 자, 5천을요, 이 가격으로 나눠야 됩니다. 2로. 이게 바로 실질 화폐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자, 실질 화폐 수요량이 P분의 MT죠. 네, 그러니까 실질 화폐 수요가 0.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R, 그리고요, 플러스 500이 되겠네요. 500.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공식 있죠. 두 가지 공식을요,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할 때는요, 일단 Y에 대해 먼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R에 대해 정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을 통분해서 없애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게 6%가 나올 겁니다. 6%. 시간 관계상 한번 빠르게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105번 보겠습니다. 105번. 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기에는요, 금융정책이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케인즈 학파들의 논리들입니다. 자, 케인즈 학파들은요, 경기 침체기 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기 때 왜
금융 정책이 별 효과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케인즈의 논리는 케인즈 학파들의 논리는요. 이 투자가 이렇게 이자율에 대하여 상당히 비탄력적이라 했습니다. 비탄력적. 자,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르면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그 투자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크게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상당한 형태의 수직의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케인즈 학파들은요, 화폐의 수요가 이자율에 따라서는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했습니다. 케인즈 학파들은 특히 이제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였죠. 이런 것들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탄력적으로 일 때는요 상당히 LM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LM을 증가시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장 금융정책 같은 거 펴죠. 그럼 이거 좀 이렇게 증가하면 거의 국민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소득 아닙니까? 이자율이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떤 게 유리하다고요? 재정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재정정책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화폐 수요는요 이자율에 대하여 상당히 탄력적이다. 상당히 탄력적인 반면에 투자 수요는요 이자율에 대하여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이렇게 오늘 CT입니다. C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6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 델타 G만큼 늘리고 조세는요 델타 G만큼 또 늘렸답니다. 2배를 늘렸답니다. 델타 G의 2배. 그 다음 화폐 공급량을요 델타 G만큼 줄일 경우에 IS 곡선과 LM 곡선의 이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그러면 IS 곡선 그 다음에요 LM 곡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델타 G가 이제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정부 지출 승수는요 1-C죠. C분의 1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승수입니다. 뭐 다른 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라고요? 델타 G에 좀 되는데 자 델타 G가 정부 지출 100이라고 치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은 0.5로 주어져 있죠. 그럼 0.5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자 조세 승수는요 1-C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C가 주어져 있죠. C가 0.5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요것도 0.5죠. 여기다가 조세는 이 국민소득 그 투자 정부 지출 금액의 2배를 늘린다고 했죠. 조세는. 그러니까 200을 늘려야 되겠네요. 200 이렇게. 그 다음에 화폐 공급량을 G만큼 늘렸답니다. 화폐 공급도 자 얼만큼 증가했다고요? G만큼 늘렸대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볼게요. 화폐 공급은 LM을 이동시키는 거고 요 두 놈은요 IS를 이동하는 거죠. 요 계산하면요 100 나누기 0.5하면 200이 됩니다. 200만큼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5 곱하기 200 하면 10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 나누기 0.5 하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00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200. 그러니까 상쇄됐네요. 그러니까 IS 곡선은요 이만큼 증가했다 다시 감소했죠.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200만큼 증가했고 얘는 이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결국은 자, 이 화폐 공급량만 델타 G만큼 줄였답니다. 그럼 화폐 공급만 줄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정답은요, 5번입니다. IS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LM 곡선만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LM 곡선만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괜찮은 문제네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07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케인즈의 논리대로 자, 만약에 LM 곡선은 상당히 그 완만한 형태고 그리고 IS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취한다고 치자. 이럴 경우는요. 재정정책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자율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국민소득이 투자 같은 거 늘게 되면요 국민소득이 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
자,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자, 그래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1번 해볼게요. 소비 과정에서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된다. 항상소득가설은요, 프리드만이 얘기한 건데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죠. 그래도 일시적으로 소득 같은 게 증가하더라도 소비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국민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2번 해볼게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볼게요. 화폐 수요가 자, 이자율에 민감하게 작용하죠. 그러면 막 수평적인 형태가 됩니다. 거의 수평. 이런 경우는 자, 이 재정정책이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자, 요거는 합리적 기대론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예상된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혀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효과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재정정책에 이거는 장단기적으로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있다면 그때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요. 투자가 이자율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투자가 이자율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요. IS가 민감하니까 탄력적 아닙니까? 수평이 되겠네요. 수직이 될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수평이 되면요. 재정정책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도 마찬가지로 소비도 이자율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요. 4번, 5번은 둘 다 IS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자꾸 수직의 형태를 취해야지 재정정책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IS가 늘렸을 때 이렇게 국민소득이 팍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 2번입니다. 2번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케인즈는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채권 금액이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자, 그 채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요. 낮을 때는요. 이자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요. 채권 금액이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자율과 채권 금액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 이런 경우를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했었는데 유동성 함정일 경우는요. LM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LM 곡선이 뭐라고요? 수평.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자, 이건 IX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요거는 금융정책을 펴야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이제 금융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자, 피구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금융정책이 뭐 P하고 M을 변동시켰을 때 볼게요. 만약에 자, 가격이 인하되어 있거나 화폐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죠. 이게 늘어나거나 그러면요. 이때는요.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질 자산이 증가한다 했은 겁니다. 실질 자산이 증가하는 바람에 소비가 증가할 수 있죠. 소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오히려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이 금융정책도 때로는 효과가 있다 했던 겁니다. 이걸요. 피구라는 사람이 얘기한 피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피구 효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8번. 다음 괄호 안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소비함수에 자산 효과가 도입되면 물가 수준의 하락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하락하죠. 그러면 실질 자산이 증가하겠죠.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자, 실질 자산이 증가하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가 증가해서 IS 곡선을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우측으로 이동시켜. 자,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겠네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자, 국민소득을 가져와 유동성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피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요 피구 효과라는 겁니다. 피구 효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9번 보겠습니다. 109번.
자, 109번은요. ISLM모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정액세를 인상하고, 자, 첫 번째는요. 뭐 정액세를 인상했다 뭐 그런 얘기고, 한마디 얘기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시에 군용소득을 정액세 인상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부가 이번에는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요. 통화량을 뭐 증가시키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자, 나타나는 효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타나는 효과는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거는 ISLM 곡선. 자, 요거는 뭐 ISLM 곡선인데 ISLM 따로따로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따로따로 ISLM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그 세금이 여기서는 인상됐죠. 그러면 소비가 이제 감소할 수 있겠네요. 소비가 감소하면요. IS가 이제 좌측 이동하겠죠.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은요.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소득 감소.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감소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시 국민소득 늘리려고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시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게 이쪽으로 하겠죠.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자, 아까는요. IS가 왼쪽으로 이동했고 얘는요. 얘가 우측으로 가니까 자, 현재 이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감에 따라서 투자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소득은요. 증가할 수 있죠. 다시 또 증가할 수 있겠네요. 동일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다른 거 다 틀렸고 1번에 소비는 증가하고 소비하고 투자만 물어봤으니까 소비는 이제 소비는 감소하고 이거네요. 그 다음에 투자는 증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는 뭐라고요? 감소한다. 소비하고 투자만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소비하고 투자. 자, 이번에는 1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폐쇄경제의 ISLM 모형을 전제할 경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항상 ISLM 곡선은요. IS 생산물 시장의 균형, 그다음에 이 화폐 시장의 균형을 LM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하고 균형 국민소득이 딱 결정됩니다. 이때 IS 곡선은요. 어디 갔어요? R은요. 0.1Y랍니다. Y. 그 다음에 LM 곡선은요. R은요. 어떻게 됐어요? 0.1Y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R과 Y가 나올 겁니다. R과 Y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 R은요 2.5가 나옵니다. 2.5. 그 다음에요 Y는요 25가 나옵니다. 25. 다 됐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얼마라고요? R은 2.5. 요거는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자, 요거는 지금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게 자, IS 곡선이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입니다. 무조건 위쪽에 있으면요. 초과 공급. 아래쪽에 있으면요. 초과 수요입니다. L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요. 그 화폐 시장이 초과 공급. 아래쪽에 있으면요. 화폐 시장이 초과 수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위쪽에 있으면요. 초과 공급.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현재 경제 상태가 국민소득은 30이고 이자율은 2.5랍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여기인데 국민소득만 얼마라고요? 3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30 아니까 이렇게 3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30이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생산물 시장은 위쪽에 있는 거죠. 생산물 시장은요. 초과 공급입니다. 생산물 시장은요. 초과 공급. 그다음에 화폐 금융 시장은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는 겁니다. 초과 수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에 상품 시장은 초과 공급. 그다음에요. 화폐 시장은요. 초과 수요. 이렇게 되어 있는 5번을 답해야 됩니다. 5번. 그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54번에 경기 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요. 구축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야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케인즈의 논리대로
자, 이 IS 곡선은 거의 수직, 그 다음에 LM 곡선은 수평 형태로 그려볼게요. 수평 형태. 자, 이렇게 그린다면요. 그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치자. 정부 지출 증가시키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자, 요점과 요점이 됐죠. 이렇게 되는데 생산 시장에서는요. 요게 수요는 이만큼인데 자,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남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감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다시 그 투자가 감소하겠죠. 근데 이자율이 거의 안 올라가잖아요. 거의 안 올라가니까요. 거의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요. 구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LM 곡선은 거의 어떻다고요? 수직의 형태. IS 곡선은요. 뭐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만약에 IS를 정부 지출 늘렸다고 치자. 이게 늘리게 되면 늘릴 수 있죠. 그러면 현재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자, 차이가 있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올라감에 따라서요. 투자가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 이 구축 효과 때문에 거의 정부 지출이 그 소득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재정 지출로 인해서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거의 안 올라갔죠. 이렇게 오는요. 구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투자가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일수록 자,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IS 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수직. 자, 그러다 보니까 구축 효과는요. 이런 때는요. 구축 효과는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구축 효과라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증가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구축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자, 우리 투자 승수는요. 1 빼기 한계 소비 성향.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비례세가 있다. 소득에 대해서 비례하는 비례세가 있다면 CT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M이라는 것은요. 한계 수입 성향. 그리고 이거는요. 한계 투자 성향 이런 겁니다. 소득에 따라 움직이는 이거분의 1 이렇게 해준 게 뭐예요? 승수인데 일반적인 승수입니다. 이렇게 이때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 이게 커지죠. 이게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분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승수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요. 작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3번, 4번, 5번은요. 승수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소득에 얼마나 크게 변하나. 4번 해볼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자, 수입재 수요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의 맞춰서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죠. 여기 한계 수입 성향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승수는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국민소득은 적게 나타납니다. 국민소득 증가는요. 작게 나타난다 해줘야 돼요. 5번 해볼게요. 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때에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요거 이제 비례세일 때는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정액세일 때는요. 요거 빼야 됩니다. 정액세일 때는 빼야 돼요. 이게 승수입니다. 정부 지출 승수.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이게 빼니까 이 분모가 작아졌죠.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승수가 커지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다음에 자, 112번부터는 IS, AD, AS 이론인데 요거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